무릎 꿇고 가랑이 사이로 기어봐. 그럼 용서해줄게. 한 명의 인간을 공개적으로 굴복시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증명하려 했던 오만한 대령.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릎 꿇리려 했던 그 여군 소령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급을 숨기고 최전방 부대에 잠입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부패한 상관을 심판하는 통쾌한 참교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강원도 양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선 낡은 레토나 한 대가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본부 정문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전투복 차림의 여군 소령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세연. 육군 본부에서 전출 명령을 받고 이곳 최전방 사단의 작전 참모부로 부임한 신임 작전장교였다. 물론 그것은 위장이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별 3개의 중장 강세연. 최근 몇 달간 유독 21사단에서만 폭증하는 병사들의 소원 수리와 내부 고발을 심상치 않게 여긴 그녀가 부패의 뿌리를 직접 뽑아내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숨기고 잠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멀건 국과 푸석한 밥을 먹으며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녹슨 샤워실의 냉수를 직접 맞아보며 열악한 시설을 눈에 담았다. PX의 터무니없는 가격과 이상한 물품 목록, 낡고 해진 보급품들. 그녀의 수첩은 부대의 병폐를 증명하는 증거들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사단의 실질적인 왕, 작전참모 마도철 대령. 번번이 장군 진급에 실패한 뒤 그 분노를 약자에게 돌리는 비뚤어진 인물. 그는 부임 첫날부터 강세연을 본부에서 내려온 공주님이라 조롱하며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다. 강소령, 전투복은 다림질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땀과 흙으로 더럽히라고 있는 거지.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만 만지작거리는 내가 그걸 알 리가 없겠지만 그의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강세연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마도철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부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군기를 잡고 여군은 역시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사단 전체가 집결한 종합전술훈련장. 마도철은 훈련 성과가 미진하다는 구실로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그의 매서운 눈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훑다가 장교 대열에 서 있는 강세연에게 꽂혔다. 강세연 소령. 네, 소령 강세연. 내가 작성한 작전 계획서 때문에 이번 훈련을 망쳤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현장 경험도 없는 범생이가 종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대로 움직여주니 좋았나? 명백한 트집이었다. 작전 계획은 수많은 참모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것이었고 훈련이 부진했던 원인은 마도철 자신의 무리한 지휘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소령, 군인이 명령에 죽고 사는다는 건 알겠지? 하지만 그 전에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야. 내 놈 체력이 우리 사단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증명해봐. 내가 우리 부대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마도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강세연을 앞으로 불러냈다. 거기 엎드려. 팔굽혀펴기 50회 지금부터 실시.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연병장 한가운데 강세연은 말없이 엎드렸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바닥.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마지막 50번째를 마쳤을 때도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다. 헉, 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보며 마도철은 오히려 더욱 심기가 뒤틀렸다. 그가 원한 것은 고통스러워하며 무너지는 모습이었지, 이처럼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고작 그거 가지고 힘든 척은. 좋아, 아직 힘이 남아도는 모양이니 다음은 20kg 군장 메고 연병장 10바퀴다. 실시. 다시 한번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강세연은 묵묵히 군장을 받아 어깨에 맸다. 비틀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땀으로 전투복이 흠뻑 젖고 다리가 풀릴 법도 한데 그녀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도철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강세연의 모습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달리고 있는 강세연의 앞을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그만! 강세연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도철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명령을 내뱉었다. 꼴에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좋아, 그 자존심 내가 오늘 완전히 박살내주마. 그는 자신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섰다. 그리고 턱짓으로 자신의 가랑이 사이를 가리켰다. 무릎 꿇어.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그럼 용서해주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다른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야만적인 권력의 표출이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먼지투성이 땅 위에 선 작은 여군 소령을 바라보았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을 잃지 않는 두 눈을. 강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도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대답 안 하나. 당장 무릎 꿇고 기어가라고 했다. 마도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연병장에 모인 모두가 침을 삼켰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연병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마치 고체처럼 단단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자신들의 두 눈과 귀를 의심하며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말살하려는 마도철 대령의 잔혹한 명령과 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강세연 소령.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병사들의 숨을 더욱 막히게 했다. 마도철은 승리를 예감했다. 저 가녀린 여군 장교가 감히 수천 개의 눈앞에서 버틸 리가 없었다. 굴욕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개처럼 기어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 했던 그녀의 싹을 잘라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흙먼지가 묻은 뺨,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피로에 떨리는 근육. 그 모든 나약한 징후들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처럼 마도철의 오만한 얼굴에 박혔다. 대답 못하나? 마지막 경고다. 무릎 꿇어. 마도철이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강세연의 마른 입술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지막했지만 확성기를 쓴 마도철의 고함보다 더 선명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군인에게는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대령님의 지금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폭력이자 모독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따라서 저는 이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선언이었다.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감히 대령의 명령을, 그것도 전 부대원 앞에서 정면으로 거부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항명을 넘어선 마도철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마도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뺨을 후려 맞은 듯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적의 집이.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미쳤나?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내질렀다. 내가 뭔데 내 명령을 판단해. 내가 뭔데 정당하니 부당하니 짓거리는 거냐고. 좋아. 내년에 그 잘난 존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내 고집 때문에 다른 모두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마도철은 광기에 찬 눈으로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 병력 주목.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지금부터 저 강세연 소령이 무릎을 꿇고 내 명령을 수행할 때까지 전원 총기 머리 위로 자세 실시한다. 팔 내리는 놈은 영창 보낼 줄 알아. 실시. 끔찍한 연대 책임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번졌다. K2 소총의 무게는 약 3.2kg.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도 몇 분 안에 팔 전체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자세였다. 그것을 기약도 없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은 실로 지옥 같은 형벌이었다. 뭐해? 당장 실시 못해. 마도철의 재촉에 병사들은 마지못해 자신의 소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총구가 하늘을 향했다. 그와 동시에 수천 개의 원망이 가득한 눈초리가 강세연에게로 향했다. 제발 그냥 무릎 꿇어주세요. 당신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가. 독한 년. 강세연은 병사들의 눈빛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나 하나만 굴복하면, 나 하나만 잠시 눈을 감으면 이 모든 병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릎을 꿇고 싶은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나 강세연 한 사람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부대 전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힘없는 병사들이 부당한 폭력 앞에 영원히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버텨야 한다. 이들의 원망은 내가 모두 짊어지고 간다. 반드시 이 지옥을 끝내주마. 시간이 흘렀다. 5분, 10분, 20분. 따가운 햇살 아래 병사들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고 어깨는 빠져나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몇몇 체력이 약한 병사들은 결국 총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기 쓰러진 놈. 당장 의무대로 끌어내. 저딴 놈은 우리 부대원 자격도 없어. 마도철은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연병장을 돌아다녔다. 그는 강세연의 바로 앞으로 다가가 비웃음을 흘렸다. 어때 강소령? 내 눈에 저 병사들이 보이나? 내 고집 때문에 신음하는 내 부하들이 보이냐고. 내가 지금이라도 무릎만 꿇으면 이 모든 게 끝나. 어서 빌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어보라고. 강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병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가 반드시 끝내겠다. 그때였다. 처음에는 원망만 가득했던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고문하며 쾌감을 느끼는 마도철의 광기 어린 얼굴을. 그리고 그 앞에서 온몸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며 꼿꼿이 서 있는 강세연의 모습을.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아군인가. 누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누가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가. 저려오는 팔의 고통보다 마도철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강세연을 향했던 원망은 점차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단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을 대신하여 썩어빠진 권력의 폭주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전부 이 악물어. 저딴 계집 하나 못 이겨서 빌빌거리는 거냐? 마도철의 폭언이 계속되던 그 순간 누군가의 귀에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매미 소리나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두두두두.
그것은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고통에 잠겨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마도철 역시 잠시 고함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백두산의 푸른 능선 위로 검은 점 2개가 나타났다. 그 점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연병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UH-60 블랙호크였다. 훈련 계획에는 없던 출현이었다. 헬기들은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강력한 하강풍을 쏟아냈다. 연병장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병사들의 눈을 가렸다. 마도철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부대 놈들이야. 여긴 지금 훈련 중이다. 당장 꺼지지 못해. 하지만 헬기들은 그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병장 중앙 강세연과 마도철의 바로 앞에 착륙을 시도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의 새가 마침내 땅에 발을 내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병사들은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헬기의 옆문이 열리고 로프가 순식간에 땅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전광석화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마도철 대령과 그의 신복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순식간에 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잠시 후 2번째 헬기에서 한 명의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준장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흙먼지 투성이의 전투복을 입고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바로 강세연 소령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별을 단 장군이 고작 소령에 불과한 그녀를 향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경례를 외쳤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제5강 습여단장 조민호 준장 명 받들고 복귀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물론 마도철 대령의 뇌리에 직격으로 내리꽂혔다. 군단장님.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물론 이 지역의 모든 부대를 호령하는 하늘과 같은 존재. 병사들은 감히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전설 속의 인물. 그런데 그 군단장님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흙바닥을 구르고 똑같이 땀 흘리고 부당한 명령 앞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던 저 작은 여군 소령이었다니. 충격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전율로 번져나갔다. 자신들이 원망하고 때로는 비난했던 저 인물이 사실은 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사실. 병사들은 저려오는 팔의 고통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증인들처럼 멍하니 서서 숨을 죽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마도철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군단장? 적의 집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조민호 준장을 필두로 헬기에서 내린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강세연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다리가 풀린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광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파멸을 직감한 자의 공허하고 처절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사실은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 내려온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과 폭언, 가혹 행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세연은 조민호 준장의 경례를 담담히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로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자양분 삼아 더욱 단단해진 최고 지휘관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은 마도철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도철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군법을 집행하는 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그 군복 당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옷이었군. 군단장님, 그것이 오해이십니다. 저는. 마도철은 어린아이처럼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그는 비굴하게 땅바닥을 기어 그녀의 군홧발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강세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뒤에 선 헌병 특임대장에게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체포하라. 예, 알겠습니다. 특임대장이 절도 있게 경례하고 2명의 대원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헌병들이 다가와 마도철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이거나. 난 작전 참모야. 내 놈들이 뭔데 날 건드려. 이거 놓으라고. 마도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허무했다. 헌병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은 그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마도철 대령, 당신을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가혹 행위, 살인 교사 미수 및 군용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범죄 사실을 읊어내렸다. 강세연이 소령으로 잠입해 있는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된 것이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모함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처절한 외침은 연병장의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헌병들은 그를 헬기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잠시 후 그의 신복이었던 군수참모와 주임원사 등 부패의 핵심 인물들 역시 차례차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주범이 체포되고 연병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여전히 총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강세연 중장이 연병장 중앙에 있는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마도철이 병사들을 고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주목.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제 총을 내려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총을 내렸다. 팔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그들을 감쌌다. 강세연은 단상 위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젊은 얼굴들. 지쳐있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얼굴들. 나는 제3군단장, 육군 중장 강세연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내가 계급을 숨기고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썩어 빠진 뿌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잘라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고통과 부조리를 나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과 똑같이 겪었다. 맛없는 밥을 먹었고 차가운 물에 샤워했으며 부당한 명령에 신음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봤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사람의 뒤틀린 권력욕이 수천 명의 전우를 얼마나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다른 것도 보았다.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라는 치욕적인 명령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부당한 폭력 앞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도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살아있는 양심을 보았다. 여러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전투보다도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억눌려왔던 서름과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낸 자신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눈물로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화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강세연은 선언했다. 여러분의 식판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질 것이며 생활관에는 사계절 내내 뜨거운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간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부당한 명령에 고통받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모든 병사의 인권이 존중받고 오직 전투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명예롭고 강한 부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수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와!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축하는 외침이었고 새로운 지휘관의 탄생을 환영하는 함성이었으며 백두산 부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포효였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기쁨을 나눴다. 강세연 중장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오롯이 지켜보았다. 병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상기된 얼굴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스스로를 지옥으로 던졌던 것이다. 헬리콥터가 체포된 마도철 대령과 그 일당을 싣고 이륙하며 거대한 굉음을 남겼지만 그 소음조차 병사들의 희망찬 목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세연은 알고 있었다. 파괴는 순간이지만 건설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는 것을.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민호 준장에게 다가갔다. 조 준장, 수고 많았네. 헌병 특임대는 군단으로 즉시 복귀시키고 군 검찰에는 내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모두 이관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 예, 군단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내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을 30분 내로 사단장실로 소집하게. 비상 지휘관 회의를 열겠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사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자라나지 못할 토양을 만들어야 했다. 30분 후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관급 장교들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마도철의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의 폭정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이들은 좌불안석이었다. 강세연은 텅 비어있는 사단장석이 아닌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그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의 어깨에서 힘이 살짝 빠졌다. 나는 이 부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의 잘못을 묻고 처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백두산 부대를 만들 의지가 없는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군복을 벗으면 된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렀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첫 번째 명령을 하달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첫째, 현시간부로 부대 내 모든 급양 체계를 군단 직할로 전환한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군단 보급부에서 직접 공수한 최상급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도록. 군수참모는 즉시 병사 식당의 모든 식자재와 장부를 군단 감찰팀에게 인계하라. 단 1g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병대대는 전 병력을 투입하여 사단 내 모든 생활관의 샤워 및 난방 시설을 전면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24시간 내로 수리를 완료하라. 자재가 부족하면 군단에 요청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부터는 모든 병사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부대 지휘관들은 오늘 저녁 점호 시간을 이용해 병사들과의 공식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 병사들의 모든 건의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취합하여 내일 아침까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 곳곳에 군단장 직통 소리함을 설치한다. 그녀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다. 뜬구름 잡는 구호가 아닌 병사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었다. 장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세연 중장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위해 온 리더라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불안감은 점차 기대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어갔다. 회의가 끝나고 강세연은 약속처럼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저녁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의 식단은 거짓말처럼 바뀌어 있었다. 멀건 국 대신 뜨끈한 소고기 묵국이, 정체불명의 고기볶음 대신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이, 푸석한 밥 대신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이 배식대에 올랐다. 군단에서 긴급 공수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풍성했다. 강세연은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똑같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다. 그녀는 빈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1년차 앳된 얼굴의 이등병이었다. 저 군단장님,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다. 강세연이 부드럽게 미소 짓자 이등병은 감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밥은 입대하고 처음 먹어봅니다. 이제 정말 우리 부대도 바뀌는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과 감사 인사에 강세연은 숟가락을 놓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그날 밤 백두산 부대의 모든 생활관 샤워실에서는 기적처럼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왔다. 병사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환호성을 질렀다. 묵은 때를 씻어내는 동시에 그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응어리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저녁 점호 시간 각 생활관에서는 소대장과 병사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지휘관의 진심 어린 태도에 하나둘 마음을 열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충과 건의사항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세연은 마도철이 사용하던 작전 참모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그의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 서류들 속에는 그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얻은 부정한 이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이 켜진 생활관들에서 흘러나오는 두런거리는 소리가 부대 전체에 온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오늘의 어둠은 더 이상 절망의 색이 아니었다. 내일의 밝은 태양을 준비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어둠이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불의에 함께 맞서 싸워준 수천 명의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다. 백두산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세연 중장이 백두산 부대에 머문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불과 몇 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몇 주는 부대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부패의 고름을 짜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시스템이었다. 마도철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군수 및 보급 체계는 군단 재무감사팀의 관리하에 완전히 투명하게 재편되었다. 모든 물품의 입고와 출고는 전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고 병사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가 매달 재고를 실사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병사들의 몫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훈련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얼차려와 폭언으로 병사들을 통제하던 구시대적인 방식은 폐기되었다. 대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강세현은 직접 훈련장을 찾아 방탄 헬멧을 쓰고 병사들과 함께 진창을 구르며 지휘관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처벌이 아닌 격려가, 공포가 아닌 존중이 훈련의 핵심이 되자 병사들의 훈련 성과는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게서 일어났다. 마도철의 밑에서 그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연명했던 무능한 간부들은 조용히 다른 한직으로 전출되었다. 그 빈자리는 그동안 능력이 있음에도 줄이 없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젊고 유능한 장교와 부사관들로 채워졌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은 부대 전체의 건강한 경쟁의식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법정 피고인석에 선 마도철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계급장과 휘장이 모두 제거된 죄수복 차림의 그는 지난 2달간의 수감 생활로 수척해지고 눈빛의 총기마저 잃어버린 평범한 죄수일 뿐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죄목은 상관 모욕과 직권 남용을 시작으로 수십 가지에 달했다. 특히 강세연을 제거하기 위해 DMZ에서 자작극을 꾸미려 했던 살인교사 미수 혐의는 그에게 내려질 형벌의 무게를 결정지었다. 피고인 마도철에게 군 형법 제5에 의거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대령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마도철은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최후는 부정한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같은 시각 강세연은 완전히 탈바꿈한 백두산 부대의 연병장을 걷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은 치욕과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병사들의 힘찬 함성이 가득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얼마 전 중사로 진급한 박 중사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부조리를 참고 견디던 과거를 벗고 이제는 병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대장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병사들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다치지 않고 시간만 때우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자랑스러워하고 더 잘 해내고 싶어 합니다. 군 생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하다고 느끼지는 않게 된 겁니다. 군단장님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박 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강세연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식당을 지날 때면 이제는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 스스럼 없이 경례하며 안부를 물었다. 생활관 복도를 지날 때면 깔끔하게 정돈된 관물대와 반짝이는 바닥이 그녀를 맞았다. 부대는 이제 그녀가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건강한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는 날 공식적인 환송 행사는 없었다. 그녀가 극구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조촐하게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악수를 나눈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낡은 레토나에 직접 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부대를 떠나는 길 양옆으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있었던 것이다. 작업 중이던 병사, 쉬고 있던 병사, 훈련을 막 마친 병사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길가에 나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이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할 뿐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거수경례의 물결.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환송 행사보다도 웅장하고 가슴 벅찬 장면이었다. 강세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병사들에게 가만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앳되고 젊은 얼굴들.
그 얼굴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에 밀려왔다. 차는 마침내 위병소를 통과했다. 백미러 속에서 백두산 부대의 모습과 병사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한 명의 영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수많은 보통의 군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명예와 정의감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강세연은 조용히 되뇌었다. 백두산에 깊게 패였던 푸른 멍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상처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힘이 되어 부대를 지켜줄 것이었다. 그녀의 차는 강원도의 푸른 산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전설이 된 강철 소령님의 이야기와 함께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된 병사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백두산에는 눈부시게 새로운 아침이 와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2년 묶어봐. 말 강하니까 주먹맛 좋겠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대를 이끄는 투스타 장군의 영린을 건드리는 스위치가 될 줄은 그들 자신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해병대 사단장의 딸을 지옥 끝까지 몰아붙인 선임들의 인생이 어떻게 소리 없이 삭제되는지에 대한 처절하고 통쾌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2023년 봄 계룡대 대연병장. 갓 임관하여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어깨에 단 신임 장교들 사이로 유독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하는 한 소위가 있었다. 강지옥. 며칠 전까지 ROTC 후보생이었던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다시 태어났다. 연병장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는 가족들 무리 속에는 딸의 어깨보다 더 굳건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장 소장 강민준. 서해 5도를 책임지는 최전방 지휘관이자 그녀의 아버지였다. 임관식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이 허락되었을 때 강민준 소장은 인파를 벗어나 딸과 단둘이 마주섰다. 그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꺼냈다.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짙은 갈색의 가죽 수첩이었다. 지우야. 예, 아버지. 이것을 내게 준다. 아비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던 날 너의 할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내 생각과 다짐을 채워 넣었다. 이제 내가 채울 차례다. 수첩 표지에는 금박으로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군인의 본분과 함께 나의 자랑, 나의 딸 지유에게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각인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거라. 군대는 계급 사회지만 존경은 계급에서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특히 너는 육군으로 나는 해병으로 길이 다르니 더더욱 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 아비의 이름이 내게 힘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하거라. 하지만 그 짐을 이겨냈을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처럼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신뢰와 사랑의 지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수첩을 받아들고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딸임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강지우는 자신의 첫 자대인 제5보 병사단 열쇠 부대에 도착했다. 최전방 GOP 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난하고 긴장이 높은 곳 중 하나였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선의 찬 바람과 낡았지만 굳건한 병영시설은 그녀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실감케 했다. 그녀가 배속된 3중대는 여군 비율이 높았다. 중대 내 여군 간부들의 수장격인 인물은 일소대장 황보라 중이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녀는 첫 만남부터 ROTC 출신인 강지우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었다. 신임 소대장, ROTC라고 했나? 편한 길 놔두고 왜 사서 고생하러 이런 데로 왔는지 모르겠군.
그녀의 옆에는 땅딸막한 체구의 노련한 눈빛을 한 부소대장 조미영 하사와 황보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된 듯한 이소대장 오유진 중위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배타적인 기류를 애써 외면하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하라. 초반 며칠은 평온했다. 강지우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맡은 바 임무를 익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전술 교범을 파고들었다. 소대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견고하게 구축된 그들만의 왕국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시기였다. 황보라 중위는 중요한 보고서 양식을 깜빡했다며 알려주지 않아 강지우가 중대장에게 질책을 받게 만들었고 순찰 구역에 대한 중요 지침을 일부러 누락하여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뻔하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강지우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괴롭힘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중대 전술 토의실에서 열린 작전 회의 시간이었다. 중대장 박시준 대위의 주관하에 각 소대장들이 책임 구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지우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또박또박 보고를 시작했다. 그때 황보라 중위가 팔짱을 낀 채 말을 끊었다. 잠깐. 강소위,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14번 초소와 15번 초소 사이의 관측 사각지대가 20m라고. 내가 알기론 15m가 채 안 되는데. 확인하고 보고하는 건가? 예, 중위님. 제가 어젯밤 직접 순찰하며 확인한 결과 최근 지형 변화로 인해 기존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m가 맞습니다. 강지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황보라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지적에 토를 단다는 사실의 심기가 뒤틀린 것이다. 직접 확인? 소위가 뭘 안다고. 여기가 학교 운동장인 줄 아나? 내까짓게 뭘 확인해. 기존 데이터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지만 중위님, 정확한 정보는 작전의 기본. 지금 날 가르치는 건가? 황보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둘을 지켜봤지만 육사 선배인 황보라의 기세에 눌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강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보고서는 기존의 낡은 데이터대로 작성되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군대. 진실보다 짬밥과 서열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괴롭힘의 전선은 식당으로 생활관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강지우가 식판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면 황보라와 오유진, 조미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주변의 다른 부사관과 병사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강지우의 주변을 피했다. 그녀는 거대한 식당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들었어? 강소희 아빠 해병대 투스타래. 어쩐지 존나 곱게 자란 티가 나더라니. 아빠가 별 달았다고 자기도 별 단 줄 아나 봐. 쟤는 군대가 아니라 걸스카우트에 온 거야. 해병대는 빤스도 각 잡고 개나? 육군은 그냥 대충 갠다 아가씨야.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강지우에게 들리도록 설계된 소음이었다. 강지우는 밥을 입으로 넘기는지 코로 넘기는지 모를 정도로 쏟아지는 모욕을 묵묵히 삼켜내야 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자신의 소대원들마저 그녀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황보라 일당은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강소희는 백으로 들어와서 곧 편한 대로 옮겨갈 거다. 무능해서 소대원들만 개고생시킨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소대원들은 점차 그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의심했고 그녀와의 소통을 꺼리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부임 한 달째 되던 날 터졌다. 그날은 대대 전체 불시 전투장비 지휘검열이 예정된 날이었다.
모든 중대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비와 물자를 점검하며 검열에 대비했다. 강지우 역시 소대원들을 이끌고 통신 장비와 화기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검열이 시작되기 직전 조미영 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강지우에게 달려왔다. 강소희, 큰일 났어. 내 소대 K2 소총 한정에서 공이가 없어졌어. 검열관 오기 전에 빨리 찾아봐. 총기의 핵심 부품이 사라졌다는 말에 강지우는 머리가 하얘졌다. 총기 부품 분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지휘관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네. 분명히 아까까지 확인했는데. 뭘 뭉구적거려. 빨리 안 찾아. 강지우는 소대원들과 함께 미친 듯이 총기 보관함과 생활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인은 보이지 않았다. 소대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원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지우의 심장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바로 그때 대대장과 검열관들이 삼중대 막사로 들어섰다. 그리고 황보라 중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열관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검열관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소대에서 총기 부품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우에게로 쏠렸다. 대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강지우 소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 정신 나갔나? 당장 전 중대원 동원해서 막사 전체 폐쇄하고 수색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 그 순간 검열관 옆에 서 있던 조미영 하사가 마치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소리쳤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조미영 하사가 가리킨 곳은 강지우의 개인 관물대 아래쪽 구석이었다. 그곳에 문제의 공이가 먼지 속에 파묻힌 채 놓여 있었다.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어설픈 위치였다. 하지만 분노에 찬 대대장과 검열관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강소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개인 관물대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총기 부품을 굴리고 다녀. 군기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구만.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조미영 하사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던 표정,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태연하게 공의를 발견하는 모습.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관리 소홀과 기강 해이라는 죄목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중대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모욕적인 질책을 들어야 했고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첫 달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황보라 중위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미소를 강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증명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군인이 된 것을 후회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순찰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복귀하는데 황보라 중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소희, 나 좀 보지. 황보라가 이끈 곳은 부대 구석에 위치한 낡은 창고형 체력단련실이었다.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그곳은 그들만의 군기 교육 장소로 악용되곤 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는 오유진 중위와 조미영 하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징계위에 회부된다며? 기분이 어때? 꼴 좋네. 조미영 하사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불길한 예감에 강지우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 황보라가 철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쿵 하는 쇳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오늘 아주 뿌리를 뽑아주지. 내 그 건방진 정신머리 말이야. 황보라는 한쪽에 놓여있던 낡고 해진 샌드백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가서 서. 싫습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미영 하사의 거친 소나기였다. 그녀는 강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샌드백 앞으로 내동댕이 쳤다. 야, 2년 묶어봐. 말캉하니까 주먹 맛 좋겠네.
황보라의 잔혹한 말과 함께 조미영 하사가 두꺼운 로프로 강지우의 몸을 샌드백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팔과 다리가 결박되고 몸이 샌드백에 완전히 고정되자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십시오. 시끄러워. 황보라가 글러브를 낀 손으로 강지우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지금부터 내 죄목을 알려주지. 첫 번째, 감히 상급자에게 말대꾸하고 눈 똑바로 쳐다본 죄.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보라의 주먹이 강지우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신음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애비백 믿고 육군 와서 우리 물 흐린 죄. 이번에는 옆구리였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오유진 중위는 그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중위님 멋있습니다. 표정 한 번만 더. 조미영 하사까지 가세했다. 그녀는 글러브도 끼지 않은 맨주먹으로 강지우의 허벅지와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것은 훈련도 군기 교육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폭력이자 증오의 분출이었다. 고통 속에서 강지우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황보라가 그녀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를 뒤졌다. 손에 잡힌 것은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어머, 이게 뭐야? 해병대 사단장 아빠의 비밀노트. 황보라는 수첩을 빼앗아 들고는 비열하게 웃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글귀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리더는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 웃기시네.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먼저 가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들은 아버지의 신념과 사랑이 담긴 문장들을 조롱하고 짓밟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은 황보라는 강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보는 앞에서 수첩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안 돼. 안 돼. 강지우가 절규했다. 몸의 고통보다 더한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먼지 쌓인 체력 단련실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녀의 자존심, 군인으로서의 긍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황보라는 찢어진 수첩 조각들을 군홧발로 지시겨 구석에 처박아 버렸다. 오늘 일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짓거리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내 아버지가 해병대 사단장이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도 소용없어. 여긴 육군이고 내 구역이니까. 알았어? 그들은 의식을 잃어가는 강지우를 그대로 샌드백에 묶어둔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체력 단련실을 나섰다. 텅 빈 창고 안 차가운 어둠 속에서 강지우는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차가운 강철 냄새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강지우는 샌드백에 묶인 채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온몸의 감각은 둔탁한 통증으로 마비되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여기서 죽으면 나는 그저 사고로 위장될 뿐이다. 그녀는 로프가 묶인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다. 거친 로프에 살같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몇십 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손목을 묶은 매듭 하나가 간신히 헐거워졌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을 빼낸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머지 매듭을 풀었다. 쿵! 샌드백에서 풀려난 몸이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웅크리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의 눈에 구석에 처박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수첩. 그녀의 영혼과도 같았던 그것. 강지우는 부서진 몸을 일으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듯 종이 조각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성물을 수습하듯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먼지와 군화 자국으로 더러워진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나의 자랑, 나의 딸 지우에게. 그 문장은 갈갈이 찢겨 있었지만 그녀의 망막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새겨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로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잿더미처럼 타버린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자신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고 군인으로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처절한 의지였다. 그녀는 수첩 조각들을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상처 입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며칠 동안 강지우는 유령처럼 지냈다. 선임들의 눈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온몸의 멍은 전투복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숨길 수 없었다. 황보라 일당은 그녀의 침묵을 완전한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녀가 맡았던 중요 업무들을 하나씩 빼앗아 오유진 중위에게 넘겼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강지우라는 존재가 곧 이 부대에서 스스로 지워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 주 주말 아버지와의 정기 통화 시간이 다가왔다. 강지우는 수화기를 들기 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가 떨려서는 안 됐다.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됐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군인 대 군인으로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여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수십 번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의심스럽지 않으며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신호를. 뚜루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냐? 그래, 훈련은 할만하고 밥은 잘 먹고 선임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아빠. 잘 지내고 있습니다. GOP 생활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군인다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통화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되었다. 날씨 이야기, 훈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강지우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챌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마침내 그녀가 준비한 그 질문을 던질 시간이 왔다. 아빠, 얼마 전에 우리 부대에서 합동훈련 포스터를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육해공군 합동성이야 늘 강조되는 거니까. 네. 거기 포스터에 전군이 하나 되어 조국을 수호한다고 적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 자체는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 안에 미세한 떨림과 회의적인 뉘앙스를 심었다. 전화기 너머 강민준 소장의 목소리에 스치듯 변화가 일었다. 그럼 당연하지. 그게 우리 군의 존재 이유다. 왜 그런 걸 묻지? 아닙니다. 그냥 최근에 저희 중대장님께서 군대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곳이라고 강조하셔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진실을 향한 열쇠였다. 각자의 위치, 자기 역할. 이 단어들은 군 조직 내의 단절과 불통, 보이지 않는 벽을 암시하는 은유였다. 그리고 강지우는 마지막 바늘을 던졌다.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강민준 소장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다. 1초 남짓의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지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신호를 정확히 수신했음을 직감했다.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온 베테랑 지휘관인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균열과 문장 속에 숨겨진 조난 신호를 절대 놓칠 리 없었다. 지우야,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닙니다, 아빠. 그냥 훈련 중에 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 점호 시간이라 이만 끊어야겠습니다. 충성. 강지우는 아버지가 더 질문하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참고 있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기도 김포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사단장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민준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맹장의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는 딸의 마지막 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대는 것을 느꼈다. 자부심. 그것은 군인의 존재 이유이자 전부였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딸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규로 들렸다. 그는 즉시 부관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 박성준 준장에게 연락 넣어. 개인적인 용무라고 하고 내 개인 보안폰으로 연결하라고 해.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성준 준장은 강민준 소장의 육사 3행기 동기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전우였다. 타군에 있었지만 서로의 군 생활 내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준 사이였다. 잠시 후 책상 위에 붉은색 보안 전화가 울렸다. 나 강민준이다. 잘 지내나? 민준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성준아. 부탁 하나 하자. 자네 권한으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알아봐줄 일이 있다. 강민준 소장은 조금 전 딸과의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합동훈련 포스터 이야기, 중대장이 했다는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딸의 질문까지. 그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불길한 뉘앙스와 자신의 직감을 동기에게 전달했다. 민준아, 자네 딸이 있는 부대가 5사단 GOP라고 했나? 박성준 준장의 목소리 역시 심각하게 가라앉았다. 군 감찰 업무의 베테랑인 그는 이 일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님을 즉각 깨달았다. 그래. 내 딸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절대 나약한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야. 무언가 군인의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알았다. 무슨 말인지. 걱정 마라. 내가 직접 챙기지. 아니.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알아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은 것들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만약 육군에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땐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갈 생각이다. 그것은 친구에게 하는 부탁을 넘어선 분노한 아버지가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다. 해병대 현역 사단장이 타군 부대에 직접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박성준 준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았다. 즉시 비공개 특별감찰팀을 꾸려서 내려보내겠다. 진행 상황은 자네에게 직보하도록 하지. 그리고 자네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고맙다 성준아. 전화를 끄는 강민준 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게 만들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다시 부관을 불렀다. 5사단장에게 내 명의로 공식 전문을 보내. 다음 주 주말 육군과 해병대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내가 해병대 장병 위문품을 가지고 직접 5사단 GOP 대대를 방문하겠다고. 사단장께서 직접 안내해 주시면 영광이겠다고 정중하게 전해. 부관의 눈이 커졌다. 해병대 사단장이, 그것도 서부전선의 핵심 지휘관이 중부전선의 육군 사단을, 그것도 일개 GOP 대대를 교류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주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이제 판은 짜였다. 보이지 않는 신호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5사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도 연천 제5보병사단 사단장실. 주말 오후의 평화를 깨고 걸려온 두 통의 전화와 한 장의 전문은 사단장 이진우 소장을 혼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첫 번째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성준 준장의 직통 전화였다. 이 장군, 귀관의 사단 GOP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네. 특히 여군 간부들 사이의 문제라고 하더군. 내일 아침 내가 보낸 비공개 감찰팀이 내려갈 테니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게. 만약 이 일을 덮으려고 하거나 사전 조사를 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땐 나도 자네를 도와줄 수 없네. 명심하게. 하늘 같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에 이진우 소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전문에서 왔다. 해병대 제2사단장 강민준 소장이 직접 GOP 대대를 방문하겠다는 것. 그리고 인사참모를 통해 긴급히 올라온 보고는 그 모든 퍼즐을 맞추게 했다. 사단장님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3중대에 근무하는 신임 강지우 소위가 강민준 해병대 사단장의 외동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 이진우 사단장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이례적인 직접 지시, 그리고 해병대 사단장의 전례 없는 부대 방문.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강지우 소위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육군과 해병대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이었다. 감찰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내야 해. 그놈들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당장 연대장, 대대장 전부 대기시켜. 지금 즉시. 사단장의 불호령은 지휘계통을 타고 번개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분노와 압박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몇 배로 증폭되었다. 연대장은 대대장 김철규 중령을 쥐잡듯 잡았다. 김중령, 자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사단장님께서 노발대발하시고 해병대 사단장이 우리 대대로 쳐들어온다는 판에 자네 목숨 내놓을 각오하고 이 일 처리해. 대대장은 중대장 박시준 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박 대위, 똑바로 말해. 중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 강지우 소위, 별일 없었어? 자네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나하고 자네는 같이 군복 벗는 거야. 알았나?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린 박시준 대위는 중대로 복귀하자마자 관련된 4명의 여군 간부 황보락, 오유진, 조미영, 그리고 강지우를 각각 다른 사무실로 격리하고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황보라와 조미영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강소희가 신임이라 업무에 미숙해서 생긴 오해일 겁니다. 군기를 잡기 위한 훈계는 있었지만 도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강지우가 제 아비에게 꼰지른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강지우를 상관을 모함하는 문제 장교로 만들어 부대에서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담에 들어온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들고 상처 입은 눈으로 박시준 대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발보다도 더 무겁게 박 대위의 양심을 짓눌렀다. 박시준 대위는 혼란스러웠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갔지만 육사 출신 선배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군 조직의 현실 속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대대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박 대위 끝났어. 내일 아침에 내려오는 거 그냥 감찰팀이 아니야.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수사팀으로 변경됐다. 군, 검찰, 헌병, 기무사까지 함께 움직인대. 일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어. 오늘 밤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 이건 명령이야. 국방부 조사본부.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박시준 대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진실을 밝히고 조직을 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함께 침몰할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담배를 물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가장 약한 고리인 오유진 중위가 격리된 중대 전술토의실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중대 전술토의실. 낡은 작전 지도와 빛바랜 구호들이 벽에 걸린 그곳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중대장 박시준 대위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맞은편에 앉은 오유진 중위를 응시했다. 극도의 불안감에 오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중위, 밤새 잠 못 잤지? 박 대위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는 비난이나 질책 대신 마치 길을 잃은 후배를 걱정하는 선배의 가면을 썼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손 떠는 것 좀 봐. 박대위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호의에 오유진의 눈동자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오중이, 난 자네를 아껴. 똑똑하고 성실하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야무지게 해내는 장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황보라 중이가 유독 자네를 챙기는 거라고 믿었지. 칭찬으로 시작된 대화. 하지만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오유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군대라는 곳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곳인 동시에 결국 각자 자신의 책임을 지는 곳이기도 해. 황중이가 자네 군 생활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아? 일이 터지면 육사 나온 그 여자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지. 하지만 자네는? ROTC 출신인 자네는 뭐가 남지? 박대위의 목소리가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누가 내려오는지 알아? 군, 검찰, 중앙수사단, 기무사까지 함께 움직이는 합동수사팀이야. 한번 물면 뼈까지 발라먹는 놈들이라고. 그 사람들 오면 여긴 이제 내 중대가 아니라 일개 사건 현장이 되는 거야. 그때 가서도 황보라 중이 뒤에 숨어서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라고 말할 건가. 법정에서는 주범, 종범, 방조범 다 똑같은 공범일 뿐이야. 그는 다시 오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수사팀이 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압수수색이야. 자네들 휴대폰, 개인 PC, 관물대까지 싹 다 뒤지겠지. 황중이가 그날 체력단련실에서 찍은 동영상 진작에 지웠겠지.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네도 잘 알 텐데. 복구하는 거 시간 문제야. 그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강소의 소위 아버지가 누군지는 이제 말 안 해도 알 테고. 동영상이라는 단어에 오유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의 범죄 증거였다. 자네는 아직 젊어. 군 생활 창창하게 남았잖아. 이깟 일로 불명예 전역하고 민영사상 소송까지 휘말려서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주도한 건 황보라 중위인데 왜 자네까지 똑같은 멍해를 짊어지려고 하나? 박대위의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오유진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박대위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 나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중대장으로서 자네의 지휘관으로서 약속하지. 정상 참작 자수감경. 최소한 군복을 벗는 일은 막아볼 수 있어. 하지만 1시간 뒤 저 위병소 문으로 수사팀이 들이닥치고 나면 나도 자네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선택은 자네 몫이야. 박시준 대위는 말을 마친 뒤 말없이 오유진을 바라보았다. 전술토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오유진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황보라 중위에 대한 의리, 배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의 눈앞에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딸이 장교가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던 아버지,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언제나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둘 수는 없었다. 흐흑. 결국 오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한번 터진 제방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자백했다. 총기 부품을 몰래 빼돌려 강지우의 관물대에 숨긴 사실, 그날 밤 체력단련실에서 강지우를 샌드백에 묶고 구타한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끔찍한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까지. 강지우의 아버지가 준 수첩을 찢어 모욕을 준 행위에 이르러서는 거의 실신할 듯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시준 대위는 그녀의 자백을 조용히 들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비겁한 방식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중대를 살리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길이었다. 오유진의 자백을 확보한 박대위는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보고는 사단장에게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다. 사단장 이진우 소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체 조사 결과 가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선수쳤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중대 막사 앞으로 국방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중앙수사단 수사관들과 군 검사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중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황보라 중위와 조미영 하사는 대대장실에서 오유진의 자백 내용을 전해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잠시 뒤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황보라 중위, 조미영 하사. 수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특수폭행, 강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공포만이 남았다. 은색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렸던 오만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복도를 지나 막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중대의 모든 장병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대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이었다. 강지우 소위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복수심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밀려왔다. 저들이 저렇게 끌려간다고 해서 자신의 찢긴 마음과 짓밟힌 자존심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지우냐? 다 들었다. 괜찮은 거냐? 딸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네, 아빠.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그 꼴을 당하고도 괜찮다는 말이 나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년들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걸 참고 있는 사람한테. 강민준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당장 국방부 장관한테 다시 전화해서 관련자들 전부 군복 벗기는 건 물론이고 군법회의 최고형의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거야.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아버지의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지우는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아빠, 제발 제게 맡겨주세요.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면 전 평생 패배자로 살게 돼요. 황보라 중위에게 진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지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여기에 남아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 무너진 중대를 제 손으로 다시 세울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다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생기는 거고 아빠 딸로서 떳떳하게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빠는 그냥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내 딸이지. 그래, 알겠다. 내 뜻이 정그렇다면 아빠는 널 믿고 기다려주마. 대신 단 하나만 약속해라. 힘들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아빠한테 돌아오겠다고. 네, 아빠. 약속할게요. 사랑합니다. 전화를 끄는 강지우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과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결의에 찬 다짐의 눈물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며칠 후 강지우는 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별 2개가 번쩍이는 집무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5사단장 이진우 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강소희, 앉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어.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진심으로 사과하네.
사단장이 직접 초임 장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중형을 피하지 못할 걸세. 주범인 황보라 중위는 최소 징역 5년 이상, 조미영 하사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거야. 자수한 오유진 중위는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불명예 전역은 피하지 못할 테고, 지휘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대대장도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어. 이진우 사단장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본론을 꺼냈다. 강소희 자네에게는 다른 부대로 옮길 기회를 주려고 하네. 자네 부친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야. 국방부나 계룡대 본부 같은 후방 부서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것은 사단장이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 조직의 입장이 반영된 제안이었다. 하지만 강지유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사단장님,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삼중대에 남고 싶습니다. 아니, 강소희.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잔상과 소문은 한동안 부대에 남을 걸세. 굳이 그런 고통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사단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삼중대는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기와 단결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지금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저의 전장입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단장을 향해 똑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신임 소위의 그것이 아니었다. 제가 도망치듯 이곳을 떠난다면 우리 중대원들은 누가 치유해주고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준단 말입니까? 저 또한 평생 도망쳤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삼중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군인으로서의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지우의 당찬 발언에 이진우 사단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온실 속 화초인 줄로만 알았던 이 어린 소위에게서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군인 정신, 불사조와 같은 강철 같은 의지를 발견하고 있었다. 좋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군. 자네 뒤에는 이 사단장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테니 소신껏 중대를 이끌어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직통으로 보고하도록.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무너진 중대의 희망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지휘관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2년 후 늦가을. 5사단 과학화 전투훈련장. 적 전차 발견. 3소대 즉시 대전차 미사일 발사. 1, 2소대는 엄호 사격 실시. 실탄이 빗발치는 전장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지시를 내리는 이는 대위로 진급하여 당당히 3중대를 이끄는 중대장 강지우였다. 그녀의 헬멧 옆에는 재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무너진 3중대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대를 재건했고 그 어떤 부대보다 혹독한 훈련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중대로 탈바꿈시켰다. 문제 중대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사단 내에서 3중대는 불사조 중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먼 발치에서 쌍안경으로 훈련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2년 전보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의 아버지 강민준 장군이었다. 그는 이제 딸의 훈련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한 부대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훌륭한 후배 장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배 군인이었다. 고생했다. 강대위. 충성. 아빠.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을 지는 훈련장을 걸었다. 강지우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 온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한 땀 한 땀 이어 붙인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그 옆으로 지난 2년간의 훈련 기록과 다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요. 이건 이제 단순한 아빠의 수첩이 아니에요. 이건 제 자신이에요.
산산조각 났다가 제 힘으로 다시 맞춰낸 저의 군인으로서의 살. 그리고 제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요. 그녀의 말에 강민준 장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을 뿐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두 군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큰 힘으로 승화시켰다. 짓밟혔던 한 송이 연약한 꽃은 이제 그 어떤 불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불사조가 되어 조국의 하늘을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소감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